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인적이 드문 작은 집이 하나 있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이 저주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늙은 집주인은 몇 년 전 홀연히 사라졌고 그 후로 그 집에 관한 불길한 일이 끊이질 않았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이 소문을 믿지 않았다. 사실 나는 항상 이런 이야기들을 단지 흥미로운 전설 정도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이상하게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누구인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그 집 이야기가 나왔다. 우리는 술김에 그 집에 가보기로 결심했다. 잘 알아내는 친구 하나가 말했다. 야,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찾아오면 내가 10만 원 줄게. 안주거리로 이야기의 화제가 된 그 집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밤에 그 집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결국 내기를 거느리는 용감이랍시고 손전등을 들고 그 집을 향해 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먼저 주변을 둘러보기로 했다. 깜깜한 밤하늘 아래 집은 더욱 으스스해 보였다. 창문은 무언가를 보지 못하게 덧칠되어 있었고 부서진 문은 바람에 덜컹거렸다. 친구 중 한 명이 너희 혹시 본 건 없겠지? 라며 비웃듯이 웃었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분위기는 금세 바뀌었다. 사방이 깜깜했고 우리의 작은 손전등 불빛이 전부였다. 거실로 추측되는 곳에는 오래된 소파와 먼지가 켜켜이 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다. 우리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 복도 끝에서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가냘픈 울음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멈칫했다. 순간적으로 모두의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스쳤다. 설마 진짜로 귀신인가? 친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다가갔다. 나머지 우리도 동행했다. 울음소리가 나던 방은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쳐보니 방 안은 비어 있었다. 단지 외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우리의 눈길을 잡았다. 낡고 퇴색된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이 서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마을에서 실종된 집주인처럼 보였다. 같은 순간 방 안에 걸린 시계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오래된 태엽식 시계였는데 제멋대로 굴러가는 바늘 소리는 한밤중에 정적을 깨기로 작정한 듯 요란했다. 우리는 놀라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그때 갑작스레 문이 3개 닫히면서 온 집이 흔들리는 듯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손을 잡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막 집을 빠져나가던 순간 내가 마지막으로 든 뒤를 돌아봤다. 복도 끝에 여전히 그 옅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나는 절대로 그 집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더 이상 꺼내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아무래도 집주인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집에 얽힌 비밀은 오직 거기 다녀온 우리만이 알고 있는 셈이었다. 하지만 가끔씩 밤마다 꿈에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건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함께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얼마 후 이상한 글을 남기고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 무언가가 나를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 지금도 가끔 우리가 예전에 맺었던 내기가 생각난다. 그 집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10만 원을 준다고 했던 그 내기.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값은 술자리의 한순간 웃음을 위한 것이었고 이제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다시 그 집 가까이 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젠 단지 그 집이 흉가로 남아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이곳은 평화롭고 조용한 생활로 유명했지만 오래된 전설 때문에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검은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그림자는 밤이 되면 나타나 사람들의 꿈속을 헤매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흐리게 만든다고 했다. 할머니들은 아이들에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고 단단히 주의를 주었지만 누구도 그림자를 본 적은 없었다. 그해 여름 대학생 민수는 방학을 맞아 이 마을에 사는 친척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오래된 전설에 대해 흥미를 느낀 그는 그것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했다. 민수는 동네의 오래된 도서관을 찾았고 그곳에서 먼지가 가득한 오래된 기록물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자료들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매해 동일한 날짜에 사라진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어김없이 민수는 그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뒤지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는 지고 있었고 깊은 어둠이 도서관 내부를 감싸고 있었다. 이상한 기분이 들어 밖을 내다보니 저 멀리 골목 귀퉁이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민수는 급히 도서관 문을 잠그고는 안에서 핸드폰, 불빛만으로 의지한 채 밤을 새웠다. 다음 날 아침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민수는 그저 소문일 뿐이라고 자신을 다독이며 도서관 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에게 어제 밤의 일을 물어보려 했지만 모두 하나같이 그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볼 뿐이었다. 마을의 할머니 한 분만이 그에게 다가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림자는 내가 부를수록 더욱 가까이 다가오는 법이지. 민수는 그 말을 늘 마음에 담아두었지만 호기심은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그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또 다른 소문, 그림자를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의식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의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민수는 마을 남쪽에 위치한 고대의 폐허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 이 마을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폐허 안에서 그는 오래된 돌판과 제단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의식을 치르던 자의 기록과도 같은 그림 문자가 새겨진 판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림 문자를 해독할 수는 없었지만 희미하게나마 그려진 그림 덕분에 의식의 형태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 방법대로 달이 가장 밝은 밤에 제단에서 작은 돌을 골라내고는 그곳의 흙과 나뭇가지 등을 모아 태우기로 했다. 의식의 날, 민수는 깊은 밤 혼자서 폐허를 찾았다. 달빛이 폐허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태워져가는 나뭇가지와 돌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며 불빛은 강하게 흔들렸다.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이고 그 침묵 속에서 민수는 발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고 민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것은 그림자였다. 검고 깊은 그림자가 손을 뻗어 민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도망칠 수도 소리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의식의 말을 외치기 시작했다. 저 어둠 속으로 돌아가라. 그 말들이 허공에 퍼져나가자 그림자는 멈칫하며 주저앉는 듯 사라져갔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폐허에서 깨어났다. 밤사이 있었던 일들은 마치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는 어젯밤 사용했던 돌이 쥐어져 있었다. 그 이후로 마을에는 그림자에 대한 소문이 더 이상 돌지 않았고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전했다. 그 일을 계기로 민수는 마을을 자주 방문하여 그들의 전설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림자의 전설은 세월에 묻혀 잊혀지게 되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당신이 마음속에 그림자를 떠올린다면 어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밤이 되면 혹시 그림자가 당신의 문을 두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서울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에 김민재라는 대학생이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근처 대학에 합격하면서 처음으로 독립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의 부모님도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라 안심하고 그를 도와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민재는 방을 정리하고 근처를 산책하는 등 자신만의 공간을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사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민재는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꼭 위층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윗집 사람이 밤에 활동하는 습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넘어갔지만 날이 갈수록 소리의 빈도는 잦아졌고 심지어 더 큰 소음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유난히 시끄러워진 소리에 잠에서 깬 민재는 참다 못해 위층으로 직접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계단을 올라 조심스레 402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에 붙어있는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비어있음, 중개사에게 문의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재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돌아왔지만 그날 이후로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점 소리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진 민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민재에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402호는 몇 달 전 젊은 여성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호로빈 채로 남아있는 상태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진 민재는 그날 밤 혹시 소리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방 안에 불을 모두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리가 들려왔고 이번에는 발걸음 소리가 그의 층으로 내려오는 듯 했습니다. 민재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문 눈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고 그 순간 그는 소리를 내던 사람이 아니라 텅 빈 복도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 민재는 꿈속에서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듯한 판청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줘 라고 반복하는 소리는 너무도 생생했고 민재는 그 이후로 여러 차례 같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 반복되자 민재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아파트와 관련된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과거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몇 년 간격으로 수상한 사건들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으며 공통적으로 같은 층, 같은 라인의 세대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민재는 이런 일들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결심했으나 이사를 준비하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알 수 없는 현상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날까지 그 아파트에서 지내게 되었고 떠나기 전 마지막 밤 꿈에서 그 존재가 또 다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번엔 이전과 달리 더 분명한 목소리로 자신이 왜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는 과거 그곳에서 억울한 사연을 간직한 채 떠나지 못한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민재는 이사를 나가던 날 아침 마지막으로 복도에 나가 그 존재에게 속으로 남아 작별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존재에 대한 꿈을 꾸지 않았고 새로운 곳에서 아무 일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때때로 새벽에 깨어날 때면 그 시절 겪었던 일들이 마치 꿈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재가 자신의 경험을 익명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각종 추측과 해석을 낳았습니다. 아파트의 과거 사건에 대해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